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중입니다. 태조실록 제21부 자제의 홍윤, 익비를 범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372년 공민왕은 정치에 대해 극도로 염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력한 조력자였던 노국대장 공주는 이미 8년 전쯤에 세상을 떠났고 오랜 수건이었던 요동정벌은 실패로 돌아갔죠.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다뤘던 이야기죠. 또 자신을 대신해서 개혁을 추진했던 신도는 바로 그 전해에 처형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공민왕은 다시 친정을 행하기는 했지만 지금 정치 일선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지만 예전 같은 그런 열정을 갖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웠다는 거죠. 일을 안 하진 않았어요. 일을 하기는 했는데 옛날처럼 모욕적이고 정열적인 그런 업무 능력을 보여주기는 이제는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나 공민왕이 정치의 염증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국제 정세는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중원은 신흥 왕조 명제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원은 북방으로 쫓겨가면서 요동 일대는 여러 군벌 세력들의 각축장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전히 나하추 세력이 운거하고서 호시탐탐 요동 일대에서 패권을 차지할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비록 기샤인 테무르 세력은 밀소됐지만 아직 나하추 세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진족도 이때쯤 가면 꽤 준동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여진족 호발도가 걸핏하면은 국경을 침탈했고 왜구들, 제가 그냥 왜구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와중에도 왜구들은 계속 쳐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극성스럽게 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탐라 지역에서는, 탐라는 제주도죠, 그죠? 탐라 지역에서는 걸핏하면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국제정세 분위기 속에서 고려는 여간 골머리를 썩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국제정세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지만 사실 공민왕 입장에서 가장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운 거는 요거였어요. 바로 후계구도 문제였다는 거죠. 도대체 후계구도 문제가 어떻게 돼 있길래 공민왕이 이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한번 도표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은 뜻밖에도 여색을 그렇게 밝히진 않았대요. 자, 그래서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와이프였던 노국대장 공주하고도 동침하는 일이 아주 많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노국대장 공주와 막판에 가까스로 임신을 하기는 했지만 노국대장 공주가 난산으로 세상을 뜨는 바람에 공민왕은 후사를 이을 자식을 얻지 못한 상태죠. 자, 따라서 노국대장 공주가 죽은 이후 공민왕이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후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후궁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1비, 제2비, 제3비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제 가는 거고, 다 같은 이제 왕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계대로 보시면요, 공민왕의 후비는 일단 첫 번째 후비가 누구였냐? 노국대장 공주가 이제 사실상 제1왕비고, 이제 제2비죠. 제2비가 누구였냐면 바로 해비 이씨, 그 다음이 익비 한씨, 정비 안씨, 신비 영씨, 이렇게 총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반야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반야라는 여인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좀 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래 있었던 제1왕비였던 노국대장 공주 이후 여러 명의 이제 후비들을 뒀었는데 각각의 후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중에서도 해비 이씨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재현의 딸로 노국대장 공주가 살아있을 때 후사를 이을 목적으로 후비로 들어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후비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노국대장 공주가 살아있을 때 들여온 여인이에요. 그러나 공민왕은 노국대장 공주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진정한 사랑꾼이죠. 그러기 위해서 해비 이씨를 그다지 총애하지는 않았대요. 따라서 둘 사이에서는 후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익비 한씨, 정비 안씨, 신비 영씨는 모두 노국대장 공주가 세상을 뜬 후에 얻은 후비들이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익비 한씨 같은 경우는 왕실 종친이었습니다. 덕풍군 왕의의 딸인데 이상하죠?
근데 왜 익비 한시지, 그죠? 그거는 이제 공민왕이 한시성을 하사를 하면서 원래는 왕씨지만 이제 한씨로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정비 안씨는 죽성군 안극인이라는 사람의 딸로 상당한 미모를 자랑했다라고 하죠. 이 정비 안씨는 나중에도 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신비 염씨는 곡성부원군 염제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민왕은 이들 후비들을 전혀 총애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공민왕은 진짜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은 밤으로 낮으로 노국대장 공주만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점차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병을 얻었던 공민왕, 이제 정치에 대해서도 염증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음의 병도 많이 이제 생겼고, 그런 상태에서 공민왕이 굉장히 뜻밖의 명령을 하나 드려요. 때는 1372년 10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민왕이 갑자기 자제위라는 것을 설치를 하라고 한다는 거죠. 도대체 이 자제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음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2년 10월) 어느 날 공민왕이 갑자기 자제위라는 걸 설치하라고 해요. 도대체 자제위란 무엇이냐? 자제위, 말 그대로 자제예요. 즉 귀족의 자제들 가운데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들을 선발해서 소속시킨 집단이었다는 거죠. 뭐 일종의 꼬미남 클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자제위가 하는 게 뭐였냐라고 하면요,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상당히 좀 이제 거시기한 집단이에요. 자제위는 공민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늘 공민왕이 침소에서 시중을 들었다는 거죠. 아니 침소에서 왜 시중을 들어, 그죠? 이들 자제위 가운데서 가장 공민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은 바로 홍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홍윤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홍씨죠, 그죠? 집히는 인물 있어요, 혹시? 홍씨? 그죠? 김용이 주도했던 흥왕사의 변. 바로 그 흥왕사의 변 때 김용 일파에게 살해당했던 홍언박의 손자가 바로 홍윤이에요. 여기서 참 이게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되죠. 자, 아무튼 이 홍윤이 공민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던 자제위의 사람이었는데, 마음의 병이 깊어진 공민왕은 자제위를 만든 후 점차 엽기적인 행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좀 미리 좀 제가 양해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공민왕이 행했던 엽기적인 행각에 대해서 사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냥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거지, 뭐 어떻게 특정 집단을 제가 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한번 사례를 볼게요. 왕이 천성적으로 여색을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교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주가 살아있을 때에도 동침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 그래서 뭐 교합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고자였다 그런 말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땐 그냥 잠자리를 잘 같이 안 하려고 했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국공주하고도 동침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는데, 어쨌거나 둘 사이에서 임신은 했죠. 그걸 보면은 고자는 확실하게 아니에요. 공주가 죽은 후 비를 여러 들여다가 별궁에 두었으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밤낮으로 공주만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결국 마음의 병까지 얻었다. 그래서 이상의 상황을 놓고 좀 이제 정황을 추정해 봤을 때, 일단 첫째, 공민왕은 확실히 여색을 밝히지 않는 스타일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이게 성적인 그런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이 시대의 로맨티스라고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공민왕은 노국대장 공주를 너무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내 일평생 여인은 누구밖에 없다. 나한텐 오직 노국대장 공주 그녀밖에 없다. 나머지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제가 볼 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노국대장 공주를 원체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노국대장 공주를 제외한 다른 여자들한테는 아예 눈길도 안 주는 거죠. 심지어 공주가 죽고 난 다음에도 후비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계속 공주만 애타게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병까지 얻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성적인 욕구는 계속 쌓이기는 하겠죠. 그럼 방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방출을 어떤 식으로 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고려사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이제 그 엽기적인 행각이 나오는데, 늘 스스로 안악내 모양으로 화장을 한 후, 먼저 젊은 내비를 방으로 들어오게 해서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게 하고는 김흥경과 홍윤, 이게 자제이 쪽 사람들이죠. 특히 홍윤은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었어요. 홍윤 등을 불러 음란한 행동을 하게 했다. 왕은 옆방의 문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다가 음란한 마음이 동하면 그러죠. 좀 음란한 마음이 동하면 곧 홍윤 등을 침실로 들어오게 해서, 그러니까 내비를 침실로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니라 홍윤을 침실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마치 남녀 사이처럼 자신을 음행하게 했다. 쉽게 말해서 동성애를 했다는 거죠. 하룻밤에 수십 명과 이런 짓을 벌였으므로 다음날 늦게야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혹 마음에 드는 자가 있으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을 주었다. 라고 고려사에서는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고려사의 기록을 토대로 볼 때 공민왕은 분명 홍윤을 비롯했던 자제이들과 함께 동성애를 탐닉했던 걸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히 동성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성 간의 성교합을 즐겼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진정한 사랑을 나눴다라기보다는. 자, 다시 거듭 설명드리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뭐 특정 집단을 비하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역사적 사실을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가치관으로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인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 시대는 아직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것도 왕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죠. 단 동서고금의 역사를 찾아보면은 의외로 동성애의 역사를 또 많이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동서고금 역사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왕실 내에 동성애 이야기가 여기서도 나오는 건데, 자, 공민왕이 왜 후비들을 놔두고서 이렇게 자제이들과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역사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가, 충격적이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공민왕이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했는가,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게 역사가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추정이에요. 제 추정인데 아마 추정컨대 공민왕은 자신에게 있어서 영원한 자신의 사랑은 누구밖에 없다, 노국대장 공주뿐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공민왕은 노국대장 공주 이외의 여인들과는 아마 관계를 안 맺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 그죠? 그게 일종의 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어디에 써있는 건 아닌데 돌아가는 정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하들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후비들을 들이기는 했지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후비들하고 일절 관계를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계속 쌓여가는 성욕을 배출할 출구는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민왕이 자제이들과의 동성애에 몰두하게 된 게 아닌가, 나름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나온 영화가 있죠, 그죠? 좀 된 영화인데 쌍화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쌍화점이라는 영화가 이제 이걸 배경으로 나온 영화인데, 하여간 이제 공민왕이 이렇게 자제이들하고 동성애에 몰두하면서 탐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자제이가 처음부터 이런 목적으로 만든 기구였냐? 사실 자제이가 왜 만들어졌고 원래 어떤 기능을 가진 기구였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기구는 아니었던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자제이가 왜 만들어졌냐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설은 공민왕이 과거에 신돈 일파를 숙청을 함으로써 기존에 양성되었던 관료층이 대거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돈 자체도 숙청을 많이 했죠.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신돈 일파인데 그 신돈 일파를 공민왕이 또 싹 다 숙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행정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민왕이 젊고 새로운 인재들을 선발할 목적으로 자제위를 만들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설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면은 지금 현재 공민왕이 좋던 싫던 누구랑 같이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면은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그죠? 이인임과 같은 그런 귀족들하고 어쩔 수 없이 연대를 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귀족 집안의 자제들을 일부러 불러 모아가지고 자제위를 결성해서 일종의 이거를 인질처럼 활용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초기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자제위는 점차 공민왕의 음행을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 홍련을 비롯한 자제위들은 여기에 맞춰서 공민왕의 타락을 정말 성심껏 도왔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음행으로는 절대 후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사를 만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좋던 싫던 남녀간의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별을 따기 위해서는 하늘을 봐야 되고 그죠? 그런데 공민왕이 여자하고는 잠자리를 안 갖고 계속 남자들하고 동성애만 하면은 그러면 후사가 어떻게 생기냐 이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어쨌든 후사를 얻기 위해서는 남녀 교합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사 문제 관련해서 공민왕이 좀 엽기적인 결론을 하나 내려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공민왕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민왕은요,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절대 노국대장 공주 이외의 여인하고는 교합하고 싶었던 생각은 확실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동성애로는 후사를 얻는 게 불가능했다는 것도 본인이 모르진 않았겠죠. 그럼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혹시 눈치채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그런 작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별궁에 방치해둔 자신의 후비들을 자제위들과 교합시켜서 그 사이에서 후사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자신의 아들로 공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민왕은 노국대장 공주 이외의 다른 여인하고는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거나 자신의 후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민왕은 곧바로 행동을 개시하니 다음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민왕이 계획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엽기적인 작전, 결국 공민왕이 주도하에 집행이 되는데 공민왕은 홍윤을 비롯한 자제위들로 하여금 자신의 후비들을 사통하도록 강요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후비들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이런 엽기적인 행각을 받아줄 리는 만무해요. 그래서 해비, 이씨, 정비, 안씨, 신비, 염씨 등은 모두 이걸 거부했다는 거죠. 특히 정비, 안씨 같은 경우는 한성격 했어요. 아버지부터가 좀 한성격 하셨는데, 그래서 정비, 안씨의 경우 홍윤이 자신을 범하려고 하자 머리를 풀어헤치고 목을 매달아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바람에 결국 공민왕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에 공민왕의 엽기적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후비는 익비 한씨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익비 역시 공민왕의 명령을 거부했죠. 그러나 공민왕은 익비마저도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여기서 초강수를 두게 돼요. 그래서 공민왕이 칼을 뽑아가지고 익비를 진짜 내리치려고 했대요. 너 안 하면 죽는다 한 거죠.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익비는 공민왕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윤은 공민왕의 주도하에 익비를 범하게 되고, 근데 홍윤 같은 경우도 이거를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홍윤은 공민왕의 명령을 사칭해서 자주 익비하고 사통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익비는 이게 명령 사칭인 건 알면서도 이거를 거부했다가 혹시라도 공민왕이 또 다시 자기를 어떻게 해칠까봐, 왜냐면 어쨌든 이것을 크게 보면은 왕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익비는 어쩔 수 없이 홍윤과 계속 이제 사통하는 관계로 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1374년 9월 드디어 공민왕의 오랜 사업이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익비가 홍윤과 오랜 세월 동안 사통한 끝에 마침내 임신을 한 거죠. 익비의 임신 소식은 바로
내관이었던 최만생에 의해서 공민왕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자, 그럼 당시 상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홍륜 등으로 하여금 비빈들과 간통하도록 하여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을 후사로 삼으려 했는데 마침 익비가 임신하였다. 환관 최만생이 왕을 따라 변소에 가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변소라고 해가지고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옛날 시대에서의 그 변소라는 것은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특히 회사 화장실 회식하다가 중간에 잠깐 화장실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또 그렇게 정치 밀당이 많이 이루어지죠.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뭐 이제 화장실이라는 것이 의외로 또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래서 환관 최만생이 왕을 따라 변소에 가가지고 사실을 이제 고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신이 익비 전에 갔더니 익비께서 임신한 지 이미 5개월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은밀히 보고했어요. 자, 그러자 이 보고를 들었던 왕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죠? 홍륜이 지금 범해가지고 얻은 거잖아요? 근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영전을 부탁할 데가 없는 것을 늘 염려했는데, 즉, 사실상 이제 후사가 없는 게 우려스러웠다는 거죠. 비가 임신을 하였으니, 내가 이제 걱정이 없다라고 기뻐하다가, 잠시 후 누구와 관계를 가졌느냐고 물었다. 사실 익비가 홍륜 말고도 좀 이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몇 명 더 있어요. 주로 이제 홍륜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자, 그러자 이제 최만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익비께서 홍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러자 여기서 공민왕이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계획하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왔던 그 작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작전이 뭐였냐? 아까 설명드린 그거죠. 후비들을 자제위하고 서로 교합을 시켜가지고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을 자신의 후사로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아버지가 자기가 아닌데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아버지라는 게 알려지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특히나 그 자제위 같이 했던 홍륜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럼 홍륜이 나중에 그 발설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공민왕이 어떤 또 작전을 꾸미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창릉을 참배하러 가서 자 여기서 말하는 창릉은 뭐냐면은 왕건의 부친인 왕릉의 묘예요. 자 어쨌든 여기를 참배를 하러 가가지고 일부러 술자리를 열어서 주정을 부리며 홍륜의 무리를 죽여서 입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린 척하면서 홍륜 무리를 재빨리 제거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속전속결로 제거를 하겠다라고 자신의 작전을 얘기하는데 이 이후의 내용이 좀 이제 거시기한 말이 나옵니다. 공민왕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익비가 홍륜과 관계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낳았죠. 그리고 공민왕은 여기서 홍륜만 제거하면은 익비가 임신한 아이를 자기 아이로 공표를 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신한 아이의 부친이 홍륜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연히 홍륜이죠. 그죠? 익비야 뭐 어떻게 해서든 입막음을 할 수 있다 치겠지만 혹시 홍륜이 또 어디 가서 발설하고 다니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홍륜은 반드시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홍륜을 제거하기로 이렇게 작전을 짠 건데 근데 공민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지금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그거 누굽니까? 바로 이 얘기를 바로 이 자리에서 들었던 내관 최만생이었습니다. 자 이에 공민왕은 최만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최내관 근데 너도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들었지? 너도 이 계획을 알았으니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최만생은 당연히 이제 멘탈 붕괴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 말을 들은 최만생은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다리의 힘이 쫙 풀리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게 그냥 농담일까? 아니면 진담일까? 그죠?
근데 공민왕이 하여튼 희한해요. 이게 만약에 진담이라면은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이 자리에서 최만생부터 제거를 해야죠. 근데 희한하게도 공민왕이 최만생을 그냥 내비둔 채 변소를 떠납니다. 자, 그리고 최만생도 고민을 하다가 어디론가 황급히 떠났다는 거죠. 과연 최만생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